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공청회를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셔서 일부 언론 기자님들 거기 취재 가신 기자님들 계시고 또 방금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정부에서 노조 관련해서 또 기자 이 간담회가 있어서 출입하신 분들 중에 의정부로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의정 브리핑을 하고 2주 만에 뵙습니다. 그간에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임시회가 있어서 2월 27, 28일 양일간 임시회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해야 될 날이 공휴일이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이 지난 그 322회 27일, 28일 양일간 저희가 처리했던 의사 일정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처리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또 드렸었고 많은 언론인들께서 보도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개정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처리된 안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추가해서 설명하면 거기에 보면은 1차 본회의 때 그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도 한 해 구리시의 살림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동안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졌는지 혹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이렇게 살펴주실 텐데 작년까지는 총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고 시의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법령이 좀 바뀜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이 이제 2분씩 들어가니까 우리 여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시의원으로 김용현 의원하고 정은철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됐고요.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또한 어떤 의정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분을 회계 쪽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을 해야 되는데 무척 바쁘신 이 공인회계사분들께 부탁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늘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의회에서 우리 구리시에 살고 계시면서 서울시에서 그 사명 회계법인의 그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구,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위탁을 의뢰를 받아서 하셨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결산검사위원도 해보고 싶다고 오히려 자원을 하셔서 제가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업무에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성진 회계사라고 우리 여기 지금 교문 이동에 살고 계시는 회계사님이 자원하셔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세무사는 재작년에 하셨던 박명균 세무사께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전임 공무원들 중에 회계 관련 업무를 좀 관심 있는 재무관리 경험자들을 하는데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일했던 소환기 그다음에 백종아 두 전직 공무원들을 선임해서 총 6분이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본회의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열렸는데 이제 오늘 지금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서 시의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전에 그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시간을 잡아서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 개요를 들었습니다. 뭐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창천이라고 해서 돌다리 사거리 그 윤호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있는 복개된 주차장 공간서부터 저쪽 수택 비물 펌프장까지 지금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전부 드러내고 그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현 백경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6년에서 그 18년 사이에 복원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의뢰까지를 당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백지화되고 그러면서 그 용역이 거의 뭐 완결 직전에 중지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 생태하천 사업을 복원하겠다고 다시 살리겠다고 해서 작년도 저희가 그 추경에 한번 저희가 삭감했다가 의회에서 이 중단되어 있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결시킬 수 있는 그 비용을 그때 9,700만 원인가요? 1억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일단 요 실시 설계를 이제 완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 사업이 이제 도비 국비 사업인데 이거를 시에서 하겠다고 그랬다가 반납해 가지고 다시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인창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본 예산에 이번에 세워드려 가지고 요 그 용역까지 이 두 가지 용역을 오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갖는 내용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시민들 편에서 뭐 제안들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처리 관계라든가 그 안에 생태하천 내부의 보행로 진입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 양추간으로 설치될 그 일방 통행로상의 뭐 주차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 또는 왕숙천으로 연결되는 연결부점에서의 뭐 계획들 등등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사항이었고요. 이제 어제는 저희가 주례회의가 이제 어제 있었는데 저희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주례회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만 보고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의사당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도 뭐 의원 상호 간에 협의된 건이니까 질의답변 생략하고 그냥 원한 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저희가 주례회의 날짜가 잡히면 먼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전문위원들만 배석한 가운데 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4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양경애 부의장님이 제정하시고자 하는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슬 의원하고 양경애 부의장님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역시 제정 안건이고요. 그다음에 김한슬 의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다음에 이경희 의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구리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의사상자라는 게 의사자, 의상자 그 합성어인데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의사자라고 하고 다치신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미 여타 시군에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이런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아직 없어서 양경애 부의장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주요 내용 보면은 이제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의사상자에게는 급수에 따라서 1급에서 2급은 1,000만 원, 3급에서 4급은 700만 원, 5급에서 6급은 500만 원, 7급에서 9급은 300만 원 등을 지원 특별 위로금으로 드리고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그 시설에 있어서도 의사상자 예우 조례 의견 대상자들은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구리시에는 의사상자가 3분이 계시답니다. 3분이 계시는데 경기도에는 총 130명이 계시고 구리시에는 3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상자 지정 사유를 보니까 구리시 순찰 및 방범 봉사 활동 중에 사망하신 분, 방범 활동 봉사자로 의사자가 되셨고요. 또 하나는 남양주시 별내 용암천에서 그 홍수시에 실종자 시체 발굴 작업을 하다가 익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당시 해병대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의사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시장 화재 진압 중에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서 총 3분이 의사상자가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이분들이 이 조례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양경혜 부의장님과 김한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그 동물복지 조례안은 당시 원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를 양경혜 부의장님이 지난 8대 의회 때 이 의원 발의로 제정한 안건, 그다음에 그리고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등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조례안으로 발전적으로 한 조례안에 묶어내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원래 원 조례를 발의하셨던 양경혜 부의장님하고 새로 이 동물 반려동물 보호 등을 관심 기울였던 김한슬 의원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한슬 의원이 지금 얘기한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래 있던 조례였는데요. 이제 우리 금연 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김한슬 의원님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청소년들의 통학로라든가 앞으로 우리 별내선이 되면 그 도시철도인데요. 그 별내선 출입구 부분에 어떤 금연 보호 구역을 금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고 일단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어제 이제 얘기 든 게 중에 저희 의회 의원님 8분 중에 지금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이 5명이고 흡연하시는 분이 3분입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금연지역 지정하면 실제로 금연지역 지정해서 그게 실효적으로 잘 하려면은 실제 인근에 흡연할 수 있는 구역도 제대로 갖춰줘야 이 금연구역 그 어떤 준수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조례안의 내용도 담고 담당 부서로 하여금 예를 들면 금연지역 바로 가까운 곳에 그래도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희 의원이 의원 발의하신 구리시 재단법인 구리시민 장학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구리시민 장학회는 시의 출연금과 초기 단계 이 장학금으로 기탁하신 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지금 50억이라고 하네요. 7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그 장학금 수혜 대상을 어떻게 묶어놨냐면 출연금은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묶어놨었어요. 이경희 의원님은 어떤 필요성을 하나 했냐면 첫째는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으로 필요할 확대가 있고 또 하나는 관내 학생이 아니라 구리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이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하는데 그러면서 성적 및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의 소녀 이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취지는 아까 말한 대로 대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예체능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체능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는 취지는 거기에 대한 조금 변형된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은 당초에 이 구리시민장학회를 만든 취지가 관내의 수학교로 만들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구리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성적 우수자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론이 있어서 앞으로 좀 수정을 할 때 성적 부분은 아니고 예체능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부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게 원 취지에 맞고, 다만 예체능 분야는 우리 관내 학교가 없으니까 예체능 분야 학생들은 길을 열어놓자, 그렇게 해서 좀 그 조문을 좀 조정하자라는 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일단 그 의장실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를 끝내고요. 그리고 집행기관 안건에 대한 총 14건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제가 그 주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건 이런 겁니다. 구리시하고 그 대한적십자사 서울 동부혈액원하고 업무 협약을 냈는데, 어떤 그동안 업무 협약을 맺어왔었냐면은 2년 단위로 혹시 헌혈하신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헌혈하러 가면은 헌혈 기념품들 주십니다. 맥도날드 상품권도 주고 커피권도 주고 영화 관람권도 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시 우리 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그 구리시 온누리 상품권 요거는 구리시가 지원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0,000원짜리 500매씩 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씩 했는데 2천만 원씩 했는데 500장 상반기 하반기 그거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동부혈액원하고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일단 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부분적으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현재 하여튼 헌혈을 뭔가 독려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커다란 면은 없었습니다. 요건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얘기고요. 다음은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구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설명하러 왔는데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적됐던 건데, 그동안은 우리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화폐 발행 관리하는 쪽에서 이 자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시가 관리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 세외 수입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런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기타의 여러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리사랑 상품권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서 각 지역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대로 하라는 거였고요. 구리시 착한 가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건 이제 혹시 관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모범업소가 있고요. 착한 가격업소라고. 그래서 현재 이 두 개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업소 관련 부분은 그 외식산업 쪽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생안전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착한 가격업소는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단 이제
위에서 내려온 지침들 반영해서 그동안은 연 1회 했던 것을 연 2회로 하겠다는 것, 뭐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일들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비한 것들을 조정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없었는데 일단 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착한 가격업소하고 아까 말하는 또 부서가 다른데 모범업소하고 실제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 가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과하고 이쪽 과의 업무를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저쪽 모범업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고 모범업소 쪽에서는 위생안전과에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착한 가격업소 그래서 국장에게 통합적으로 두 개 과가 한 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있는 구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 현황과 구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 현황은 제가 집행부에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구리시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진즉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연유로 이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구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아마 첫 의정 브리핑 시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구리시에서 뭔가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그 추천하는 지방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시행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난 2월 21일자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리도시공사 사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예정되기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도 지금 사장의 임기가 4월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곧 임원추천위원회 요청이 있을 듯하니 의회하고 시가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며칠 날입니까? 23일 날 공문이 왔어요.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에 따른 검토 결과 송부 해가지고 원래는 당초 이거 좀 나눠드리려고 출력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그쪽에서 문서관리대장에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검토했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리시의회 구리시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서에 따른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우리 지금 지방공기업이 두 개인데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설치 조례,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고 도시공사에는 역시 조례, 정관, 운영 규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에 대한 절차가 요 조례, 정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공개 경쟁 채용에 따라 모집 권고한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시장이 2명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 추천하고 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못하겠다. 특히 사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하는 공사 임원추천회의 7명 중 구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이 포함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공사 사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구리시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을 위한 구리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협약서 체결 제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공사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수원시와 같은 특례시 일부 또는 여타 몇몇 시에서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그 시 집행부의 얘기처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가 추천한 3명이 있으니까 모든 게 검증된다가 아니고 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앞으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였는데 이건 현재 집행부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임원 추천회 구성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 김땡땡이신 분이 당초 임기가 올해 11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재직 중인데 작년 10월 6일 날 사직서가 접수되었고요. 본부장 박땡땡은 임기가 내년 1월 4일까지입니다. 역시 3년의 임기로. 그런데 작년 12월 19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비상임 이사인 우땡땡은 올해 4월 19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3년.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은 작년 10월 달에 본부장은 12월 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접수해서 그 의원 면직 처리 제한 대상 여부를 구리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감사원, 구리시 감사 담당관실 등에 조회를 했더니 이제 사장하고 본부장 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거나 뭔가 이런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러다가 올해 1월 17일 날 감사원에서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사장하고 본부장에 대한. 그래서 일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올해 1월 26일 날 구리 도시공사 이사회를 열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중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에 대해서 당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가 지난 제가 의정브리핑에서 설명했을 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폐기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던 이사회가 이 의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의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장도 지금 2명을 추천했고 아직 의회만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구리시의회가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해주면 3월 15일 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0일께 1차 개최하고 4월 10일 날 후보자 공개 모집을 공고해서 4월 14일 날 의원 면직 처리하고 4월 20일에 서류 심사, 25일에 면접 심사 및 후보 대상자 2인 이상을 선정 추천해서 4월 27일께 신임 사장 및 비상임 이사를 결정해서 구리시장이 임명하면 그 다음 날인 28일에 이제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 인원 중에 5명 중에 도시공사 당초 정관에 따르면은 이사 5명에 감사 1명, 6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감사. 그래서 비상임 감사는 그 담당 주무 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상임이사는 사장과 본부장,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3명이 있는데 다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지금 퇴직한 상태라서 공석. 그래서 현재 이사회 5명 중에 현원이 4명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 이사회가 이 4명을 정족수로 해서 제대로 운영되었느냐 여부도 여쭤봤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해서 일단 구리시 의회도 3인의 임원 추천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일단 추천위원은 결정해서 내일자로 공문을 발송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구리문화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 현황도 보시면, 현재 구리문화재단은 당초 구리 아트홀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문화재단 된 게 몇 년이었죠? 21년인가요? 21년? 네. 20년. 예. 하고 있었는데, 최초 문화재단 대표 이사님께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임기가 남았는데 지난 2월 13일 날 사임을 했답니다. 사임을 해서 근데 사임을 하고 나니까 실제 지금 문화재단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지난 2월 16일 날 우리 구리시 인사 발령을 낼 때 6급 팀장권 직원 하나, 7급 실무자 직원 하나 2사람을 문화재단에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그 파견 발령받은 직원이 어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 담당 그 문화예술과장과 동석해서 여러 가지를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2월 16일 날 파견을 받고 2월 27일 날 구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을 세워서 27일 날 재단에서 문화예술가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재단에서 문화예술가나 구리시 의회로 일단 의원 추천을 했다. 근데 그 공문을 받고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현재 문화재단은 참담한 상태입니다. 어제 상황을 여쭤봤더니 2월 13일 날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구리문화재단은 실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구리문화재단의 그 정원에 잡혀 있는 직원이 25인가 23인가 그런데요.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9명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체적으로 우리 아트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자체가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여서 시급하게 정상화가 필요하다. 대표 이사를 빨리 선임을 해서 직원도 충원하고 해야 돼서 향후 계획을 보고한 걸 봤더니 일단 3월 15일에 역시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개최해서 3월 16일 날 후보자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4월 초에 2차 임원 추천위원회 개최하고 4월 14일에 면접 심사 및 통해서 추천 대상자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1일 날 이사회 적임자를 의결을 해서 24일 날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래서 4월 말 정도가 되면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런 정도로 지금 그 난항을 거듭한 건 여하튼간에 작년 7월 시장이 바뀌고 민선 8기 시작되면서 뭐 여러 가지 신분상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어떤 그 권리 향유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데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던 문제입니다. 현재 그 문화재단의 그 부침 현황에 보니까 재단 이사회는 현재 총 17명, 그래서 이사 15명, 감사 2명 해서 총 17명으로 재단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임기는 그러니까 2002년 3월 6일 날 이사회가 구성되어져서 임기 2년으로 2024년 3월 5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이사회입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역임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선정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6일 날 시장이 그 문화재단으로 직원을 파견된 이후에 현재 그러면 이사장인 시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감사 2사람을 빼면 총 13명의 이사가 남는데 이 13명의 이사들에게 그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사직서를 종용하고 있다는 몇몇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사직서를 종용한 게 아니고 내년 3월 5일 이사 임기가 내년 3월 5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사를 계속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2분이 사직서를 냈대요. 그래서 이사장이 반려를 했답니다. 이게 어제 들은 얘기인 거고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는 뭐 15명 전체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중에 일부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이사님들이 전화를 받았고 그중에는 화를 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을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주례회의에서는 제가 우리 기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확인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공적 기관이 재단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여하튼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런 그 공적 기관에서 여하튼 불행하게도 시장이 바뀌고 또는 어떤 인사권자가 바뀔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비정상이 반복되는 건데요. 부디 여하튼 당초에 임기를 가진 그 구리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이 원래 초기의 마음을 가지시고 문화재단 정상화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재단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서 지금 아주 난맥에 빠져 있는 문화재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어떤 제안을 한번 한 거냐면은 현재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도 지방공기업법상의 우리 구리도시공사나 농산물공사의 임원추천위원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이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로 나와 있냐면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걸 보면 되겠군요. 자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어제 우리 그 신동환 운영장이 제안한 건데 아니 문화재단은 지방 공기업처럼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문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재단인데 거기도 이런 요건으로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지침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자격도 어떤 예술 경영 활동에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행안부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답신이 오면은 의회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역시 3인의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해서
하루빨리 문화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가 구리시 그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 하나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관리 대행 동의안입니다. 이건 어디냐면은 우리 쓰레기 소각장 있는 주민 편익 시설 내에 가시면은 우리 캠핑장 시에서 만든 캠핑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캠핑장은 구리 도시공사의 관리권을 대행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요 관리대행 동의안은 다시 도시공사에다 그걸 맡기겠다는 동의안 내용이었고요. 캠핑장 관련해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큰 게 뭐냐면은 우리 그 국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지침, 권유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그 소비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귀책 사유에 따라서 페널티를 물렸는데, 만에 하나 이쪽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못했을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배상금 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기회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다가 그 토평 가족 캠핑장도 이용하겠다고 계약금 내놨는데, 만약에 선납금 내놨는데 우리 시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시설 이용 못하면 그 선납금을 반환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배상금을 날짜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리를 좀 강조하는 그런 조례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리 대행을 다시 도시공사하고 맡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캠핑장의 관리 대행 수수료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지금 2023년의 경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 우리 아니죠, 요거보다 요걸 예, 4억 정도가 들어가서 뭐 3개년간 하게 되면은 한 뭐 12억 정도 관리 대행 소요액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하나 했냐면은 요 두 개를 엮어서 보니까 같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지금 그 캠핑장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연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입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시가 그야말로 세금으로 그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구리 시민에 대해서는 20%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그 사용료 20%를. 근데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그 구리 토평 캠핑장의 사용료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무척 쌉니다. 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일단 그 예약 관계를 일단 1일부터 10일까지는 구리 시민들한테 먼저 예약을 받고 그 이후에 타지 사람들한테 예약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작년 실제로 사용 현황을 한번 물어봤더니 한 60%가 구리 시민이 사용을 하고 한 40%는 타지 분들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지금 너무 낮은 수준에 있는 캠핑장 사용료를 올리자. 다만 그 올린 만큼 구리 시민에 대한 할인율은 높이자.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덜어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타집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8번째가 이제 그 작년 몇 번 설명드렸던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지금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면 조례에다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 없던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영화 관람실, 이걸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해서
이 조례 설명 듣기 전에 현재 그러면 그 노인복지관이 정말 제대로 올 상반기 중에 되는지 한번 현황을 좀 와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 추진 현황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혹시 기자님들도 다니시면 보시겠지만 아직 밖에서 보면은 하나도 공사가 진척돼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랬더니 그동안 얘기된 바로는 작년에 그 추경에서 예산 확보된 것들 연말까지 집행해서 여하튼 지금 한 70% 정도의 진행률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내부 공사하고 외장 벽제 마감을 하면 실제로 원래 계획되어 있는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대학 개강식에 가서도 2학기에는 리모델링된 그런 좋은 시설에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 약속에 크게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노인 장애인과에서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현재 저 토평동에 가시면은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 수택 3동에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그 장애인 복지관이 종합복지관 기능 하나 외에도 거기에 보면은 주간 보호센터가 있고요. 좋은 놀이터라는 그다음에 아람터라는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가정, 그다음에 한놀이터라는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 2개, 행복한 일터라는 장애인 작업장, 해냄 일터라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리고 아이누리라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에서 복지관 외 6개 시설, 총 7개 시설이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관련 조례들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속에 요 6개 시설을 같이 묶어서 한 복지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온 내용이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9일간 5년간입니다. 이거는 관계 법령에서 이런 복지시설에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예산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뭐 한 36억에서 44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인데 하여튼 잘 관리해서 좋은 그 사회복지법인이 맡아서 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구리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장애인 자녀를 둔 뭐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 업무 등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이것도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날 시기가 되어서 이거는 6월 29일부터 2028년 6월 28일까지 5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행복소통 담당관실에서 구리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은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거 이제 경기도에서 실제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사업을 조례에 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청년들에게 자격 시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격 시험. 그러니까 어학 시험이라든가 기타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자격 시험을 응시할 때 그 응시료의 일부를 10만 원 한도에서 3회까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비로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조항인 시장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격시험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어학시험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안전총괄과의 구리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설물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평상시에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뭐 상위법이 바뀐 거라든가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21조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자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전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관내에 있는 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들을 평상시에 평가단으로 그 구성해서 뭐 연일에 교육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진 피해가 나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얼만큼 피해를 받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무과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주셨어요. 이거는 보고하는 의무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단 지방 정부의 인원을 뭐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거의 인원은 현재 인원에서 한 해 한 명, 올해도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증원 인원이 한 명밖에 없답니다. 한 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이쪽 조직과 관련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원을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 기본 인건비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은 어제 814, 15 그러셨죠. 현재 814명이 작년까지 814명이 올해 한 명 증원돼서 815명 정원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원 외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제, 뭐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그건 이제 총액 인건비로 또 관리를 하면서 기준 인건비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 이상을 쓰면은 지방 교부세 교부할 때 페널티를 줘가지고 그만큼 감액을 시켜버리고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구리시는 한 기준 인건비에서 한 9억 정도를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기준 인건비는 비교적 양호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이 보고를 듣다가 부시장 문제 또 한 번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까 우리 여기 왔다 가신 기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부시장 법제처 그 유권 해석까지 일단 그 부시장 자체 선발은 안 된다고 얘기가 됐고 저희도 뭐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에 인사교류를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제안했느냐 그랬더니 제안했답니다. 우리 구리시의 4급 공무원하고 도의 3급 공무원을 인사교류하자. 그래서 해당 공무원 의회에 좀 제출해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고요. 뭐 전망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여튼 담당 과장이 도에 가서 협의를 다시 해보겠다. 어느 하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삼아 부시장 공백 사태가 우리 시에 준 이점 하나는 총액 인건비를 아꼈다. 부시장 연간 인건비만큼을 저 총액 인건비에서 아낀 정도겠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루빨리 정말 맥상이 있어요. 총괄하는 부시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저희도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실제 외부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들, 각종 행사에 가서 인사하고 행사 참여하고 등등의 업무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정말 많으면 그 공백을 메워주면서 총괄적으로 시행정 전반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리시는 지금 벌써 9개월째 8개월 넘게 지금 부시장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 국간에 그걸 시장이 일상적으로 국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정말 타이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각자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서 구리시 행정이 좀 이렇게 팀플레이 맞게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핵심 내용 무척 간단합니다. 원래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원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을 구리시 지능정보화 조례 6조에 있는 구리시 정보위원회가 대행을 해서 구태여 여기다가 위원회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다 조례에 있는 정보위원회에서 이거 해도 된다. 그거 개정하려고 만든 조례여서 그렇게 해서 어제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선거한 설명한 14건 우리 의원 발의 4건 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뭐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렇죠. 한 가지 주제만 보고 네. 아마도 이 14건하고 18건 중에 많은 안건이 지금 저희가 3월 말쯤에 또 임시회를 한번 소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된 안건들 중에 이제 3월 중에 처리해야 될 조례들도 있고 또 하나 시에서 1회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아마 3월 그 마지막 끝 무렵에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임시회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임시회 때 처리될 안건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경기인의 오해서 저는 경기인의 오해서 네네. 그 의원 발의 조례안 중에 네. 이 구리시 동물보호및 동물복지 조례안이라고 있는데 네. 이 동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 반려자가 붙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과 또 어떤 관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여기서는 반려동물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아까 언뜻 설명드릴 때 그걸 다 읽어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 기존에 구리시 동물보호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례를 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제호도 두 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주로 뭐 키우는 소 뭐 이런 가축 이런 쪽의 개념은 아니고 주로 우리가 반려동물로 가꾸는 개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쪽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저희가 고양이, 개 저도 사실은 반려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개, 고양이가 가장 주인 것 같습니다. 뭐 특수한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이런 유튜브 보다 보니까 뱀 키우시는 분도 있고, 새도 있고. 네, 네. 뭐 그 부분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 기자님. 네. 그 의원 발의 조례 중에 네. 구리시 의사상자들 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거잖아요. 예. 신규 제정되는데 이 내용이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여기는 소급 적용은 아니죠. 예,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현재 3명이 계신 그분한테는 뭐 특별 지급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참고로. 네. 그분에 해당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 후에 네. 지급되는.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구리문화재단 네. 관련해서 예. 현원이 현원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 어제 23인지 25인지 정도로 들었습니다. 정원이 25고 현원이 9. 근데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네. 이 구리문화재단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하는 그 업무를 거의 대행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시설 관리라든지 예, 예. 계획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뭐 정책개발 사업식 네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네. 그럼 현재 그 9명으로 이 업무가 지금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네. 회원이 9명인데 네. 그럼 기존에 오늘 이제 그 보고하면서 9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제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다가 지금 하여튼 작년 하반기 이후로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급들도 다 사표 내고 가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사직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충원 구조가 안 되고 그게 하여튼 작년 7월 이후서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참 선망하는 직장이고 네. 굉장히 이직률이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 궁금하네요. 중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그 문화재단의 직원 그 이직 현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그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이직률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급여가 낮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문화 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역량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재단 내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재단 관리자의 역량일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작년 되고 나서 그 자료를 한 10월쯤 11월쯤에 요구해서 봤었는데 이미 그 7월 1일 임기 이후에 뭐 하나씩 줄어가면서 실제 거기가 3팀인가 4팀 되는데 팀장들도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팀장급이 어제 보고된 9명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3.1절 행사를 거기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했는데 뭐 그 행사를 하는 정도의 지금 역량이지 문화재단 우리 아트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뭔가 공연을 기획해서 섭외해서 올해 몇 월부터 공연 계획을 붙이고 또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무슨 아카데미 그걸 빨리 어떻게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기능 못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업무 보고 받으셨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지금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문화예술가에서는 그런 정도로 그때까지는 대표이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뭐 내년 계획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 이사장이에요. 네. 도시공사 사장이나 농산물공사 사장은 CEO를 뽑습니다. 경영자를. 여기 재단 이사장이면 재단 대표이사.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이사장은 예, 시장이고. 재단의 대표이사면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에 비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게 맞아요. 네. 이사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전문가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죠. 네. 보통 우리 주식회사나 이런 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관련 조례, 설치 조례를 좀 안 봤지만 네.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임원 선출위원, 뭐 추천위원도 그렇게 자격 제한을 했는지, 아니면 이사 자격은 어떤 제가 오늘 같은 조례를 보고 네, 볼 네. 건데, 네.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재단 이사는 이사들 가운데 대표이사를 일자로 하는 사람은 뽑으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뭐 주식회사나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네. 되겠지만, 네. 그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상식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전문가, 이건 돈을 쓰는 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여타
그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대표이사 선출 방법으로 똑같은지 상위법에서 강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임원 추천회의나 대표이사를 그렇게 선출하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까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도 기업 아니요. 이제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 공기업도 기업인데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나 또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결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기업은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그 사장이나 본부장을 뽑도록 규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임용권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든 중앙정부의 공기업은 또는 지방 공기업은 임용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데 그 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제의 원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의회에 할당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재단도 이 재단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한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실제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사회에다가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게 되면 그 이사의 선임 자체를 시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현재는 정관 쪽에서 그걸 다 받아서 이사회 정관에 그런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하는 임원 추천 절차를 명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건 그 기본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전문가, 회계에 밝은 회계사, 그다음에 그런 공기업 경영 있는 사람들을 임원 추천위원회로 하라고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법에서 명시를 해놨는데 재단은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청소년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재단 운영하는 것도 보지만 그 재단의 성격이 청소년들의 어떤 지능 업무면은 청소년 업무를 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임원 추천하는 게 옳지 않느냐. 지금 문제가 된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를 뽑으니까 기업처럼 경영도 일부 할 줄 알지만 문화적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임원 추천위원들이 추천해야 되는데 현재 그냥 지방공기업법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똑같이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혹시라도 행안부에 이건 지금 준용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그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질의해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을 의회에서는 한번 추천을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저도 뭐 네. 좀 동의를 하지만 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또 사실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지금 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도 배수를 뭐 먼저 우리 청소년재단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뽑는데도 3명 지원 이제 3명 다 추천해버리면 네네. 그 추천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뭐 그래서 그 시스템보다는 오퍼레이팅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회에서 할 일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그 문화재단을 왜 설립을 하게 됐는지는 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통 문화재단으로 직영하다 바꾸는 경우는 메세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법 때문에 기업 메세나 같은 거 받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직영할 때 업무를 그대로 이어봐도 그거 이상으로 메세나 지금 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론 문화적 혜택도 시민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그 시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을 좀 더 메세나 같은 걸 메꿔서 그걸 좀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담을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예당 같은 데는 IBK 홀도 있어 이름 빌려서 내신 거기서 메세나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쪽으로 진행된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네. 단지 직영할 때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뭐 그것도 뻔하잖아요. 뭐 이런 사태도 오고 뭐 이제 저거 지금 보니까 기술직들만 거기 나오고 나머지는 다 떠나서 소문에는 월급 계산도 기술직 자기 월급을 자기가 계산하는 이런 보면 이건 망한 거죠. 네,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산하 네.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거 하나만 마저 보완해서면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요. 메세나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아까 중기 인력 그 기본 계획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트홀을 직영을 하면 현재 정원을 그쪽에다가 투여를 해야 돼요. 현재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중앙정부에서 정원 통제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인력 기본 계획에서 필요가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화직 직렬이 없어요. 지방 공무원에.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일반 기술직 공무원들이 됐든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유한 저 아트홀을 운영하는 그 업무의 전문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인력 계획에서의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정말 조직 운영을 잘해서 문화재단의 전문적인 직원들이 예술 경영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10년, 20년 하면서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메세나도 진행을 하고 각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장의 크기에 따라서 특화된 공연으로 전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지난 2년간의 실험이 어찌 보면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아웃소싱 한 것까지는 일단 그때의 판단에 의거해서 당시의 인사권자나 또는 당시의 집행부가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 문화재단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하는 전문 경영인도 제대로 못 키웠고 그런 전문 경영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에 맞춰서 마침 시장이 말하자면 이사장이 교체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냥 조직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된 거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에서 문화재단이 정상화돼서 운영될 때 그 메세나 부분이요. 적어도 시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메세나를 통해서 예술 경영을 통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의회 권한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례를 한번 봐서 의회 네, 그것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구리장학교 문제인데요. 네, 중고등학교 원래 취지는 요약을 하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의 대학교 좋은 대학교 네, 맞습니다. 압축하면. 네, 근데 중학교는 이미 매번 지적되어 온 거, 행감 때 지적해온 바대로 이미 장학금 지급을 하는 밴드가 많아요. 다른 네. 지자체도. 네, 네. 너무 고등학교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고등학교 취지가 이 설립 취지가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 데 있다면 그러면 관내 대학이 없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로 되나요? 제가 그 말씀 그게 지금 이제 그게 모순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체능계는 또 예외로 한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방향을 네. 뭐 포천이나 갑당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그 서울시내 이제 우리야 뭐 서울이부터 인접도시인가 그렇지만 거기 뭐 기숙사도 있고 뭐 이렇게 방향을 찾단 말이에요. 대학교 대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장학금 때문에 뭐 특목고하는 사람이 불이나 뭐 이런 뭐 고등학교에 장학금 타려고 남아 있는 학생 없을 거고. 네. 거시적으로 보고 아마 의회에서 이것도 좀 더 심사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경희 의원이 개정안을 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98년도에 시민장학회 처음 구성될 때 당시만 해도 특히나 관내 이 좋은 고등학교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 그걸 좋은 고등학교라고 통칭했으니까
당시에 시민장학회를 만든 이유가 그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화돼 가고 하니까 그 관내 무슨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특목고를 안 가고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라는 데를 가지 말고 이 장학금 줄 테니까 구리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라 이제 이런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오히려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가가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취지가 되니까 일단 대학으로 문을 열자라고 지금 개정안을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고 다만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에 다 문을 열고 자격 대상을 그냥 구리시에 주소를 준 사람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구리시에서 서울에 있는 특목고를 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니 원래의 취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교 주소지는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선택이잖아요. 일반 인문계 학교로 내가 특목고를 갈지 구리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지는 내가 선택이지만 예체능계를 가려는 학생은 구리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관내 예체능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자. 이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생각에 중학교는 배제하는 게 맞고요.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일단 이거는 이제 조례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하나는 어디서 그건 중학교 제외 부분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장학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근거 조항이고 장학회에서 중학생을 몇 명 주고 고등학생을 몇 명 주고 대학생을 몇 명 주고 가용 재원한 장학금 중에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장학회 운영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회 이사님들이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장학회 쪽에서 하시면 되고 다만 그동안은 암만 장학회에서 하고 싶어도 예체능계 간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례 관내 고등학교를 다녀야만 됐으니까. 그다음에 대학생을 저 장학금 줘가지고 서울대 간 애들을 막 이렇게 좀 부추기고 싶은데 역시 근거가 없었어요. 관내 중고등학교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걸 좀 풀어놓고 뭐 매칭하는 거는 그건 이제 장학회 고유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면 돼요. 조금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을 했었습니다.